여러분, 오늘 아침에 눈 뜨자마자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아이고, 오늘은 뭐 하지? 또 하루가 지겹네 하며 한숨부터 나오셨나요? 아니면 오늘도 내 마음대로 신나는 하루 보내야지 하며 환하게 웃으며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같은 아침이지만 누군가는 무겁게, 누군가는 가볍게 하루를 엽니다. 도대체 무엇이 노년의 팔자를 가를까요? 강남의 빌딩 한 채? 자식이 벤처기업 사장이면 뭐합니까? 바쁘다고 1년에 한 번 얼굴 보기도 힘듭니다. 그건 허울 좋은 껍데기지요. 수백억 수천억 자산가여도 병원에 누워 아무것도 못하면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70, 80이 되어도 당당하게 매일을 소풍처럼 즐겁게 사는 진짜 상팔자들의 비밀 8가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내 팔자는 왜 이래? 하시는 분은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영상이 끝날 때쯤 인생의 해답을 얻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 보일 겁니다. 자, 팔자 좋은 사람의 8가지 비밀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죽을 때까지 내 집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제가 아는 분 중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70대 후반의 김할머니라는 분인데요. 서울 변두리에 작은 빌라 한 채를 가지고 계셨어요. 평수로 치면 15평도 안 되는 정말 아담한 집이었지요. 엘리베이터도 없는 3층이었고 벽지는 오래돼서 살짝 누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를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있었어요. 이분은 항상 표정이 편안했습니다. 자식들이 요양병원 가시라고 몇 번이나 권유했대요. 어머니, 이제 혼자 계시기 힘드시잖아요. 우리가 좋은데 알아볼게요. 그런데 할머니는 단호하게 거절하셨답니다. 아니다. 내가 죽더라도 이 집에서 죽을 거다. 이게 비록 작고 낡았어도 여기가 내 집이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 집에 있으면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갈 때 누구 눈치 안 봐도 됩니다. 밤 10시에 배고파서 라면 끓여 먹어도 미안하지 않습니다. TV 볼륨을 조금 크게 틀어도 친구가 갑자기 찾아와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자식 집에 가면 어떻습니까? 며느리 눈치, 손주 눈치, 사위 눈치 숨 쉬는 것조차 조심스러워집니다. 요양병원은 또 어떻고요?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 해도 거긴 내 집이 아닙니다. 정해진 시간에 밥 먹고 정해진 시간에 자야 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지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내 집이라는 건 단순히 건물 한 채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자유입니다. 존엄입니다. 권력입니다. 아무리 작아도, 아무리 낡아도 내 명의로 된 집 한 채가 있다는 것. 그곳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노년의 첫 번째 팔자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자식한테 집을 넘겨주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집을 팔아서 돈을 자식한테 주신 분?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자식이 마련해준 집에 살고 계시다면 그게 과연 진짜 내 집일까요? 물론 효자 효녀들이야 부모님 모시는 걸 당연하게 여기겠지만 문제는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아무리 자식이 잘해줘도 내 명의가 아니면 마음 한구석이 늘 불편합니다. 내가 여기 있어도 되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저는 어르신들한테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집은 마지막까지 절대 넘기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의 생명줄입니다. 조금 강한 표현 같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내 집이 있어야 자식들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고 내 인생의 마지막까지 주도권을 쥘 수 있습니다. 김할머니는 결국 그 작은 빌라에서 85세까지 사시다가 어느 봄날 아침 편안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자식들이 발견했을 때 할머니는 당신이 평생 좋아하시던 베란다 자리에 앉아 계셨대요. 창문 너머로 아침 햇살이 쏟아지는 그 자리에서 말이지요.
장례식장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할머니의 큰딸이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어머니는 평생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사셨어요. 마지막까지도요. 그게 어머니가 우리한테 주신 가장 큰 선물이에요. 내 집.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혹시 여러분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두 번째, 매달 꼬박꼬박 나오는 연금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돈이라는 게 나이 들수록 단순히 물질적 가치를 넘어서거든요. 그건 자존심이고 자유이고 때로는 관계를 지키는 방패막이가 되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두 분의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비슷한 나이, 비슷한 환경인데 삶의 질이 완전히 다른 두 분이었어요. 한 분은 박할아버지, 평생 공무원으로 일하시다 정년 퇴임하신 분입니다. 매달 200만 원 정도의 연금이 나오셨죠. 또 한 분은 이 할아버지, 자영업을 하시다가 80 가까이 되어 은퇴하신 분인데 연금이 없으셨습니다. 자식들이 한 달에 50만 원씩 용돈을 드렸어요. 겉으로 보기엔 박 할아버지가 돈이 더 많으니까 당연히 더 여유롭겠지 생각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엔 돈의 액수보다 더 중요한 차이가 있었어요. 바로 누구 이름으로 나오는 돈인가 하는 겁니다. 박 할아버지는 매달 20일이 되면 본인 통장으로 연금이 들어왔습니다. 아무한테도 손 벌릴 필요 없이 그냥 국가에서 정확히는 당신이 평생 일한 대가로 자동으로 입금되는 돈이었지요. 할아버지는 그 돈으로 마트에서 장도 보시고 가끔 친구들 만나면 밥도 사시고 손주들한테 용돈도 주셨습니다.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당신이 원하는 대로 쓰셨어요. 반면 이 할아버지는 어땠을까요? 매달 첫째 주 일요일 자식들이 모이는 날이면 큰아들이 봉투를 건네주었습니다. 아버지, 이번 달 용돈이요. 그 순간 할아버지 표정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고맙긴 한데 어딘가 모르게 기가 죽어 보이셨어요. 봉투를 받으면서 고맙다, 고맙다 연신 말씀하시는데 그 고마움 뒤에 미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자식들도 억지로 주는 건 아니었지만 이 할아버지는 늘 눈치가 보이셨던 거지요. 더 안타까운 건 이 할아버지는 그 50만 원을 쓰는 것조차 조심스러워 하셨다는 겁니다. 애들이 번 돈인데 하시면서 본인 몸이 아파도 병원 가는 걸 미루시고 친구 만나는 것도 자제하셨어요.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내 돈이 아니라 자식 돈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 돈을 쓸 때마다 마음의 빚이 쌓였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연금의 힘입니다. 연금은 단순히 생활비가 아닙니다. 그건 노년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강력한 무기예요. 내 이름으로 나오는 돈이 있다는 것, 그래서 자식한테 손 안 벌려도 된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위안인지 모릅니다. 그래도 자식이 효자인데 뭐 어때요? 자식한테 받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요. 하지만 말입니다. 아무리 효자라도 그 돈을 받을 때마다 부모 마음 한구석은 불편합니다. 사람이란 게 원래 그렇습니다. 베푸는 사람보다 받는 사람이 더 마음이 무겁거든요. 특히 나이 들면 자식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은 게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지금 50대, 60대 초반이시라면 연금 준비를 꼭 하세요. 국민연금이든 개인연금이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매달 자동으로 나오는 돈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게 80대의 여러분을 지켜줄 겁니다. 그리고 이미 70대, 80대가 되신 분들, 혹시 지금 자식들한테 용돈 받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자식들한테 너무 미안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 자식들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밤낮으로 일하고 끼니 걸으면서 학원비 댔고 아플 때도 참으면서 자식들 입혔고 먹였잖아요. 그러니 지금 받는 용돈은 빚을 받는 게 아니라 그저 당연한 되갚음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이름으로 나오는 돈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마음이 훨씬 가볍습니다. 지갑이 두둑해야 마음도 두둑해지는 법이니까요. 세 번째, 혼자서도 기가 막히게 잘 노는 사람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 안 계십니까? 자식들은 멀리 살고, 배우자도 없고, 친구들도 이제 다들 몸이 불편해서 자주 못 만나는데, 그런데도 이상하게 심심해하지 않고 매일 뭔가 재미있게 사는 사람 말이에요. 제가 동네에서 만난 최할머니가 딱 그랬습니다. 올해 76세이신데 혼자 사세요. 남편은 10년 전에 돌아가셨고, 자식들은 하나는 미국, 하나는 부산에 살아서 1년에 명절 때나 볼까 말까 합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를 보면 외롭다는 느낌이 전혀 안 들어요. 오히려 늘 바빠 보이고 얼굴에 생기가 돌았어요. 어느 날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혼자 사시는데 심심하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웃으시면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심심할 틈이 어딨어? 아침에 일어나면 베란다 화분 물 주고, 그 다음에 유튜브로 요가 하나 따라하고, 점심 먹고 나면 피아노 연습하고, 저녁엔 드라마 보다가 책 읽다가 자면 하루가 금방 가더라고.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76세에 유튜브로 요가를 배우고 피아노를 독학으로 연습하신다니요. 할머니는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처음엔 나도 남편 없고 나이 드니까 외로웠어. 그런데 자꾸 사람들 찾아다니고 전화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만 힘들더라고. 다들 바쁘고 또 나이 들면 각자 사정이 있잖아. 그래서 생각했지. 차라리 혼자 즐길 수 있는 걸 찾자. 그게 답이었어.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나이 들면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이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자식들은 자식들 인생이 있고, 친구들도 각자 사정이 있고, 배우자마저 먼저 가버리면 정말 혼자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부류로 나뉩니다. 한 부류는 끊임없이 외부에서 즐거움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식한테 전화하고, 나 심심하다 하고, 친구들한테 매일 연락하고.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상대방이 내 기대만큼 반응해주지 않으면 실망하고 서운해지거든요. 내가 이렇게 외로운데 자식들은 왜 안 오나, 친구는 왜 연락 안 하나 하면서 마음에 상처만 쌓이게 됩니다. 또 한 부류는 혼자서도 즐거움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입니다. 최할머니처럼 말이지요. 이런 분들은 타인에게 행복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즐거움의 원천이 되는 거예요. 텃밭 가꾸기, 그림 그리기, 악기 배우기, 독서, 글쓰기, 유튜브 보기, 뭐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 시간이 온전히 내 것이고 내가 주도하는 시간이라는 점입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홀로 있을 수 있는 사람만이 자유롭다. 나이 들어 진짜 자유로운 사람은 누구한테 기대지 않아도 되는 사람입니다. 물론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니까 완전히 혼자 살 수는 없지요. 하지만 적어도 혼자 있는 시간이 고통이 아니라 축복이 되어야 노년이 편안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혼자 있는 게 두렵지는 않으신가요? 자식들이 안 오면 불안하고, 친구가 연락 안 하면 서운하고, TV만 켜놓고 하루 종일 멍하니 시간 보내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찾아보세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 뭔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빠져드는 게 뭔지, 그게 바로 여러분의 노년을 지켜줄 무기가 될 겁니다. 혼자서도 기가 막히게 잘 노는 사람. 그런 사람은 외롭지 않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고독을 즐길 줄 압니다. 고독과 외로움은 다릅니다. 외로움은 고통이지만 고독은 선물이거든요. 네 번째, 돈 걱정 없이 두 다리 뻗고 잠드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건 수십억 자산가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그저 분수에 맞게 쓸 돈이 준비되어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강 할아버지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평생 중소기업에서 일하시다 은퇴하셨는데 재산이라고 해봐야
작은 아파트 한 채와 예금 몇 천만 원이 전부였어요. 자식들한테 물려줄 만한 큰 돈도 없고 해외여행 다닐 여유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할아버지는 늘 마음이 편안해 보이셨어요. 제가 어느 날 여쭤봤습니다. 할아버지, 노후 준비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하긴. 나 별로 가진 거 없어. 그냥 내일 먹을 쌀 걱정 안 하고, 아프면 병원 갈 돈 있고, 가끔 손주들 용돈 줄 수 있으면 그걸로 됐지 뭐. 욕심 안 내면 사는 게 별로 안 힘들더라고.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노후에 필요한 돈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물론 병원비, 생활비, 여가비 이런 것들이 필요하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의 안정이에요. 내일 당장 쌀이 떨어질까봐 조마조마하지 않고 갑자기 아파도 병원 갈 돈이 있다는 확신, 이게 노년의 평화를 만듭니다. 반대로 돈은 많은데 불안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할머니는 자식들한테 이미 재산을 다 물려주셨어요. 내가 죽으면 너희가 상속세 내느라 힘들까봐 하시면서 미리 증여하신 거지요. 그런데 문제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정작 본인 수중엔 돈이 별로 없게 된 겁니다. 자식들이 효자고 효녀니까 생활비는 대주지만 그래도 할머니는 늘 불안하셨어요. 내가 오래 살면 애들한테 짐이 되는 거 아닐까? 이런 걱정에 밤잠을 설치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교훈이 있습니다. 자식한테 재산을 물려주는 건 좋은데 본인 몫은 반드시 남겨놔야 한다는 겁니다. 죽는 날까지 본인이 쓸 돈은 본인이 직접 쥐고 있어야 해요. 그래야 자식들 앞에서도 당당하고 갑자기 목돈이 필요해도 누구한테 손 안 벌립니다. 돈이라는 건 이상합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게 인생인데 막상 노년이 되면 돈이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심리적 안전망이 되거든요. 통장에 찍힌 숫자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나 지금 괜찮아. 당분간 걱정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지금 60대, 70대 초반이시라면 자식한테 미리 다 주지 마세요. 집도 그렇고 현금도 그렇고 최소한 본인이 90세, 100세까지 살 거 생각하고 넉넉하게 남겨두세요. 자식들이 아버지, 어머니, 증여하면 세금 절약돼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절대 속지 마세요. 세금 아끼려다가 노년에 자존감 잃으면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강 할아버지는 지금도 그 작은 아파트에서 편안하게 사십니다. 자식들한테 물려준 건 없지만 자식들이 오히려 할아버지를 더 존중합니다. 왜냐하면 할아버지는 아직도 경제적으로 독립적이시거든요. 돈 달라고 안 하고 오히려 명절 때마다 용돈을 주시니까 자식들 입장에서도 부담 없고 편한 겁니다. 여러분, 돈 걱정 없이 두 다리 뻗고 잔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밤에 누워서 내일 뭘 먹지? 병원비는 어떡하지? 자식한테 또 손 벌려야 하나? 이런 생각 안 하는 겁니다. 그냥 편안하게 눈 감고 오늘도 괜찮았어. 내일도 괜찮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며 잠드는 겁니다. 5번째, 내 몸이 내 말을 잘 듣는 사람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자식이 잘나도 내 몸을 내가 제어할 수 없으면 행복하기 어렵습니다. 조 할아버지라는 분이 계셨어요. 젊었을 때 사업을 크게 하셔서 재산이 꽤 많으셨습니다. 서울에 아파트도 여러 채 있고 자식들도 다 잘 컸어요. 그런데 70대 중반에 중풍이 오셨습니다. 왼쪽 몸이 마비되면서 걷지도 못하고 말도 어눌해지셨어요. 자식들이 좋은 요양병원에 모시고 간병인도 붙여드렸지만 할아버지 표정은 늘 어두웠습니다. 어느 날 제가 병문안을 갔더니 할아버지가 눈물을 글썽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말이 잘 안 나오셔서 한참을 애쓰셨는데 간신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돈이 소용없더라. 화장실도 혼자 못 가는데 그 말을 듣고 저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평생 돈 벌느라 고생하시고 자식들 잘 키우시고 이제 편하게 사실 나이인데 정작 본인 몸을 본인이 컨트롤할 수 없으니 모든 게 무의미해진 겁니다. 반대로 윤 할머니는 어떠셨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82세이신데 재산은 별로 없으세요. 작은 전셋집에서 혼자 사시는데 이 할머니는 매일 아침 30분씩 산책을 하십니다. 무릎도 좀 안 좋고 허리도 가끔 아프시지만 그래도 지팡이 짚고 천천히 동네 한 바퀴 도시는 겁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혼자 밥 해 드시고 청소하시고 빨래하시고 모든 걸 혼자 하세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힘드시지 않으세요? 할머니가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힘들긴 한데 그래도 내 몸이 내 말을 들으니까 다행이지. 요새 내 또래들 보면 다들 누워 지내거나 휠체어 타고 다니는데 나는 비록 느려도 내 발로 걷잖아. 그게 얼마나 큰 행운인지 몰라. 여러분, 이게 노년의 진실입니다. 건강이 전부는 아니지만 건강 없이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침대에서 못 일어나면 무슨 소용이고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씹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자식들이 효자라 해도 본인이 화장실도 혼자 못 가면 얼마나 서럽고 창피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몸을 아끼셔야 합니다. 젊었을 때는 몸이 튼튼해서 조금 무리해도 금방 회복되지만 나이 들면 한번 망가진 몸은 다시 돌이키기 힘듭니다. 무릎이 아프면 무리하지 말고 허리가 안 좋으면 쉬고 당뇨가 있으면 음식 조절하고 고혈압이 있으면 약 꼬박꼬박 챙겨 드시고 나 이제 늙었는데 뭐 건강 관리를 해? 이렇게 포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절대 그러지 마세요. 70대도 80대도 지금부터 관리하면 달라집니다. 물론 젊었을 때처럼 팔팔하게 되진 않겠지만 적어도 내가 하고 싶은 걸 내 몸으로 할 수 있는 상태는 유지할 수 있습니다. 윤 할머니는 82세에도 본인이 먹고 싶은 반찬을 직접 만들어 드시고 청소하시고 빨래하시고 산책도 하십니다. 물론 예전처럼 빠르게 못 하시고 중간중간 쉬면서 하시지만 그래도 본인이 직접 하신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자존감을 지켜줍니다. 나 아직 쓸모 있어. 아직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노년을 버티게 해주는 힘이거든요. 내 몸이 내 말을 잘 듣는 사람. 비록 여기저기 쑤시고 아파도 그래도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축복입니다. 6번째, 부탁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입니다. 나이 들수록 가장 서러운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누군가에게 뭔가를 부탁해야 할 때입니다. 장할머니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혼자 사시는데 어느 날 은행에 가셔야 할 일이 있으셨대요. 요새는 은행도 다 인터넷으로 하고 ATM 기계로 하라고 하는데 할머니는 그런 거 잘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딸한테 전화하셨습니다. 애야, 미안한데 내일 시간 좀 내서 은행 좀 같이 가줄 수 있니? 딸은 당연히 그럼요. 엄마하고 흔쾌히 대답했지만 할머니는 전화 끊고 나서 한숨을 쉬셨대요. 애도 바쁜데 자꾸 이런 거 부탁하면 귀찮아 하겠지. 여러분, 이게 노년의 현실입니다. 나이 들면 혼자 하기 어려운 일들이 생깁니다. 스마트폰 사용법도 어렵고 인터넷 뱅킹도 어렵고 관공서 서류 작성하는 것도 복잡하고 그럴 때마다 자식이나 지인에게 부탁해야 하는데 그게 입이 안 떨어지는 겁니다. 자존심도 상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또 거절당할까봐 두렵기도 하고 그런데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부탁을 거의 안 합니다. 왜냐하면 미리미리 준비를 해놨거든요. 예를 들어 요즘 시대에 맞춰서 스마트폰 사용법을 조금씩이라도 배워놓은 분들, 인터넷 뱅킹을 천천히라도 혼자 할 수 있는 분들, 혹은 동사무소 가서 서류 작성할 때 직원한테 물어보면서라도 혼자 처리할 수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자식들한테 연락하는 빈도가 훨씬 적습니다. 나이 들었는데 무슨 스마트폰을 배워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이라도 배우세요. 완벽하게 못해도 됩니다. 그냥 기본적인 것만이라도 하시면 됩니다. 전화 걸기, 문자 보내기, 사진 찍기, 유튜브 보기, 은행 앱에서 잔액 확인하기. 이 정도만 하셔도 자식한테 부탁할 일이 절반으로 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병원 갈 때예요. 나이 들면 병원 갈 일이 많아지는데 그때마다 자식한테 병원 같이 가자 하면 자식들도 부담스럽습니다. 물론 큰 수술이나 중요한 진료는 당연히 함께 가야겠지만 단순히 약 타러 가거나 정기검진 받으러 갈 때는 혼자 가실 수 있으면 좋습니다. 택시 타고 병원 가서 진료받고 약 타고 다시 집에 오는 거. 이게 가능하면 자식들도 훨씬 마음 편하고 본인도 당당합니다. 물론 모든 걸 혼자 다 하라는 게 아닙니다. 도움이 정말 필요할 땐 당연히 부탁하셔야지요. 하지만 부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능력, 그게 노년의 자존감을 지켜줍니다. 나 아직 혼자 할 수 있어. 아직 쓸모 있어. 이런 생각이 우리를 젊게 만들거든요. 부탁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누군가에게 고맙지만 미안하지 않은 노후. 이게 6번째 팔자입니다. 7번째, 오늘 하루를 이유 없이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사실 가장 어려우면서도 가장 중요한 팔자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이런 생각하시진 않으신가요? 오늘 뭐 특별한 일도 없었는데 그냥 평범하게 밥 먹고 TV 보고 그렇게 하루가 갔네 그러면서 왠지 허전하고 공허한 느낌.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막상 하루를 돌아보면 별로 한 게 없는 것 같고 이런 마음 말입니다. 그런데 정할아버지는 다르셨습니다. 올해 78세이신데 이분은 특별한 취미도 없고 큰 계획도 없으세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아침 먹고 동네 한 바퀴 걷고 점심 먹고 낮잠 자고 저녁 먹고 TV 보다가 책 조금 읽고 주무세요. 매일 똑같은 일상입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할아버지, 매일 똑같은데 심심하지 않으세요? 할아버지가 웃으시면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심심하긴. 근데 있잖아. 나 이 나이까지 살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 특별한 일이 없다는 게 얼마나 큰 행운인지. 아프지 않고, 배고프지 않고, 추위에 떨지 않고, 그냥 평범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다는 게 사실은 기적이더라고.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뭔가 특별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왔습니다. 더 좋은 직장, 더 큰 집, 더 많은 돈, 자식들의 성공. 늘 무언가를 향해 달려왔죠. 그런데 나이 들면 이제 더 이상 추구할 게 별로 없어집니다. 직장도 은퇴했고, 집도 정해졌고, 자식들도 다 컸고, 그러니까 갑자기 허전해지는 겁니다. 이제 뭘 하며 살지? 하지만 정할아버지는 다른 관점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뭘 하며 사나가 아니라 살아있다는 것 자체에 감사하신 거예요. 아침에 눈 떠서 따뜻한 물로 세수할 수 있고, 밥을 씹어 먹을 수 있고, 동네를 걸을 수 있고, 햇볕을 쬐을 수 있고, 밤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것. 이게 다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하신 겁니다. 조선시대 학자 정양용 선생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평범한 하루가 쌓여 비범한 인생이 된다. 매일 특별한 일이 있어야 행복한 게 아니라 평범한 하루를 감사히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진짜 행복이라는 뜻이겠지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특별한 일 없으셨나요? 그럼 그게 오히려 감사한 일입니다. 큰 사고 없었고, 큰 병 걸리지 않았고, 자식들한테 나쁜 소식 없었고, 그냥 조용히 하루가 지나갔다면 그게 바로 축복입니다. 기대가 크지 않으니까 실망도 적고, 욕심이 적으니까 마음이 가볍고,
그렇게 살다 보면 늙을수록 더 편안해집니다. 과거에 그때 내가 이렇게 했으면 저 사람은 좋겠다. 나는 왜 이 모양인가 이런 생각들 이제 내려놓으세요. 그런 생각들이 우리를 늙게 만듭니다. 비교하고 후회하고 부러워하는 그 순간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 사실은 가장 소중한 건데 말이죠. 오늘 하루를 이유 없이 만족하는 사람. 특별한 이벤트 없어도 따뜻한 밥 한 끼, 햇볕 드는 오후, 조용한 밤이면 오늘도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8번째, 정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건 좀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사실은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홍 할머니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평생 친구 관계를 매우 소중히 여기신 분이었어요. 젊었을 때부터 친구들과 자주 만나고 연락하고 모임도 열심히 참석하셨지요. 그런데 70대 중반이 되면서 할머니는 점점 피곤해지기 시작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친구들 중에 몇 분은 할머니를 만날 때마다 자기 자식 자랑만 하시고 또 몇 분은 늘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셨거든요.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못됐는지 아냐? 요새 세상 정말 살기 힘들어. 나 요즘 이것저것 다 아파서 죽을 것 같아. 만날 때마다 이런 이야기만 듣다 보니 할머니는 친구 만나고 나면 오히려 기분이 안 좋아졌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가 결심을 하셨습니다. 이제 나도 나이 들었는데 힘든 관계까지 억지로 유지할 필요 없겠다. 그래서 조용히 서서히 연락을 줄이기 시작하셨어요. 먼저 전화 안 하고 모임 참석도 빼기 시작하고 처음엔 좀 미안하고 불안하셨대요.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가? 친구들이 서운해하면 어떡하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더랍니다. 지금 할머니는 진짜 편한 친구 2~3명하고만 연락하며 지내십니다. 만나면 서로 기분 좋아지고 웃음이 나오고 헤어질 때 아쉬운 그런 친구들이요. 할머니가 말씀하시더군요. 나이 들수록 사람은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니더라. 편한 사람만 남아야 해. 외로움보다 더 사람을 늙게 만드는 건 억지 관계에서 오는 피로야. 여러분, 이게 정말 현명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친구는 많을수록 좋다. 인간관계가 중요하다 이런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나이 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체력도 떨어지고 시간도 한정되어 있는데 굳이 불편한 관계까지 유지하면서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불편한 관계란 무엇일까요? 만나고 나면 기분이 안 좋아지는 사람, 늘 나한테 뭔가를 요구하는 사람, 내 이야기는 안 듣고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 나를 깎아내리거나 비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과감히 정리하셔야 합니다. 나이 들어서까지 그런 사람들한테 에너지 쏟을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도 오랜 친구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냐 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오랜 인연이 소중하긴 하지요. 하지만 여러분, 오래 안다고 해서 꼭 좋은 관계는 아닙니다. 오히려 오래된 관계일수록 서로 습관적으로 상처 주고받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관계라면 정리하는 게 서로에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싸우거나 절교 선언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조용히 연락을 줄이면 됩니다. 먼저 전화 안 하고, 모임 참석 안 하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멀어지면 됩니다. 처음엔 미안하고 불안할 수 있는데, 조금 지나면, 이게 편하구나 하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사람을 정리한다고 해서 외로워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정리하고 나면 진짜 소중한 사람들이 보입니다. 만나면 편하고 웃음이 나오고 서로 힘이 되는 그런 사람들 말이지요. 그런 사람 한두 명만 있어도 노년은 외롭지 않습니다. 연락이 줄어도 불안하지 않은 사람, 혼자여도 초조하지 않은 사람, 불편한 관계는 조용히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이미 팔자를 다 타고난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나이 들어
세상에서 가장 팔자 좋은 사람의 8가지 특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죽을 때까지 내 집에서 사는 사람. 둘째, 매달 꼬박꼬박 나오는 연금이 있는 사람. 셋째, 혼자서도 기가 막히게 잘 노는 사람. 넷째, 돈 걱정 없이 2다리 뻗고 잠드는 사람. 다섯째, 내 몸이 내 말을 잘 듣는 사람. 여섯째, 부탁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일곱째, 오늘 하루를 이유 없이 만족하는 사람. 여덟째, 사람을 정리할 줄 아는 사람. 혹시 여러분은 이 중에서 몇 가지나 가지고 계신가요? 8개 다 가지고 계시다면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은 이미 최고의 팔자를 타고난 분입니다. 4개나 5개 정도 가지고 계시다면 그것도 충분히 훌륭합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리고 만약 하나도 없다고 느끼신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말입니다. 이 8가지는 사실 돈이나 지위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태도이고 선택이고 마음가짐입니다. 내 집에서 산다는 건 결국 독립적으로 살겠다는 의지고, 연금이 있다는 건 미리 준비했다는 거고, 혼자 잘 논다는 건 스스로를 사랑한다는 거고, 돈 걱정 없이 잔다는 건 분수를 안다는 거고, 몸이 말을 듣는다는 건 평소에 관리했다는 거고, 부탁 안 한다는 건 자립심이 있다는 거고, 하루에 만족한다는 건 감사할 줄 안다는 거고, 사람을 정리한다는 건 용기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건 나를 존중하고 나를 지키는 삶으로 귀결됩니다. 나이 들수록 남한테 기대지 않고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내 방식대로 당당하게 사는 것. 이게 진짜 팔자 좋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으셨나요? 아니면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드셨나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라도 시작해 보세요. 집 정리하기, 연금 알아보기, 혼자 할 수 있는 취미 찾기, 작은 돈이라도 모으기, 산책 시작하기, 스마트폰 배우기, 오늘 하루에 감사하기, 불편한 사람과 거리 두기. 뭐든 좋습니다. 나이 든다는 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더 이상 남을 위해 살지 않아도 되는, 오롯이 나를 위해 살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 부디 여러분의 노년이 비교와 후회가 아닌 평화와 감사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에게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친구와 지인들에게 카톡으로 많이 공유해주세요. 여러분 모두 노년의 팔자 좋은 사람으로 사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황금노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팔자 좋다는 말을 잘못 이해하고 살았습니다. 팔자 좋은 노후는 돈 많은 노후, 자식 잘된 노후, 건강한 노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평생 돈을 모았고, 자식을 잘 키우려 애썼고, 건강을 지키려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노년이 되어보니 달랐습니다. 평생 잘못 알고 있었던 겁니다. 73세 김정수 씨는 재산이 20억이 넘습니다. 서울에 아파트가 있고 예금도 있고 연금도 나옵니다. 돈 걱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정수 씨는 불안합니다. 왜 그럴까요? 밤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합니다. 이 돈으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병원비 많이 나오면 어떡하지? 요양원 가려면 얼마나 들까? 돈이 많은데도 돈 걱정을 합니다. 자식들이 자기 재산을 노리는 것 같아서 의심하고 사기당할까봐 사람도 못 만나고 돈 쓰는 것도 아깝고 돈은 많은데 불행합니다. 정수 씨는 제게 말했습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돈이 많아도 불안하더라고요. 69세 박미숙 씨는 자식이 잘 됐습니다. 아들은 대기업 임원, 딸은 의사입니다. 손주들도 명문대 다니고 집도 잘 살고 자랑할 게 많습니다. 그런데 미숙 씨는 외롭습니다.
자식들은 바빠서 자주 못 옵니다. 명절에 한 번, 생일에 한 번 보는 게 전부입니다. 전화는 일주일에 한 번 할까 말까입니다. 미숙 씨는 친구들 만나면 자식 자랑을 합니다. 우리 아들이 이번에 또 승진했어. 우리 딸이 병원에서 인정받는데. 자랑은 하는데 마음은 허전합니다. 집에 돌아오면 텅 빈 집이 너무 넓게 느껴집니다. 미숙 씨는 제게 말했습니다. 자식 잘 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자식이 잘 돼도 외롭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한 팔자 좋은 노후는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돈 많고 자식 잘 되고 건강하면 당연히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돈 많아도 불안하고 자식 잘 돼도 외롭고 건강해도 무료합니다. 그렇다면 진짜 팔자 좋은 노후는 무엇일까요? 2025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노년 삶의 질 연구 결과를 보면 노후 만족도가 높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소유가 아니라 상태였습니다.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어떤 상태로 사느냐가 중요했습니다. 팔자 좋은 노후는 많이 가진 노후가 아니라 편안한 상태로 사는 노후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편안한 상태는 무엇일까요? 노후에 진짜 팔자 좋은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남에게 기대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 친구에게 기대지 않고, 국가에게 기대지 않습니다. 물론 도움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도움이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자식이 찾아오면 반갑지만 안 와도 괜찮습니다. 친구가 연락하면 좋지만 안 해도 괜찮습니다. 연금이 나오면 고맙지만 적어도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대하지 않으니 실망도 없고 섭섭함도 없고 원망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편합니다. 72세 이경자 씨는 혼자 삽니다. 자식은 외국에 있고 친구도 많지 않고 연금도 적습니다. 그런데 경자 씨는 편안합니다. 나는 나만 챙기면 되니까 편해요. 자식 눈치 안 봐도 되고 친구 눈치 안 봐도 되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경자 씨는 아침에 일어나서 하고 싶은 것을 합니다. 산책 가고 싶으면 가고 집에 있고 싶으면 있고 밥 먹고 싶으면 먹고 안 먹고 싶으면 안 먹습니다. 누구 눈치 안 보고 삽니다. 그게 팔자 좋은 겁니다. 둘째, 혼자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혼자 있으면 외롭지만 외로움이 무너뜨리지는 못합니다. 혼자 밥 먹어도 밥맛이 나고 혼자 TV 봐도 재미있고 혼자 산책해도 기분이 좋습니다. 물론 누군가와 함께하면 더 좋습니다. 하지만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혼자를 견디는 게 아니라 혼자를 즐깁니다. 70세 최동수 씨는 혼자 사는데 외로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혼자 있는 게 편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신문 보고 산책 나가고 도서관 가서 책 읽고 집에 와서 음악 듣고 그렇게 하루를 보내요. 외롭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동수 씨는 혼자 있는 시간을 즐깁니다. 누군가 필요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만나고 싶어서 만납니다. 그래서 관계가 가볍고 부담이 없고 편합니다. 그게 팔자 좋은 겁니다. 셋째, 하루를 스스로 채울 줄 아는 사람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뭐 하지가 아니라 오늘 이거 해야지 하고 생각합니다.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작은 일상입니다. 산책 나가기, 책 읽기, 친구 만나기, 요리하기, 청소하기, 이런 작은 것들로 하루를 채웁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합니다. 누가 함께하지 않아도 혼자 합니다. 그렇게 하루를 채우다 보면 하루가 금방 지나갑니다. 저녁이 되면 오늘도 잘 보냈네 하고 만족합니다. 68세 윤정혜 씨는 매일 아침 계획을 세웁니다. 오늘은 산책 가고 도서관 가고 점심은 김치찌개 끓여 먹고 오후에는 드라마 보고 저녁에는 친구한테 전화하고 이렇게 하루를 계획합니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그냥 일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획하고 실천하다 보면
하루가 의미 있어집니다. 정혜 씨는 저녁에 일기를 씁니다. 오늘 산책하면서 꽃 봤다. 도서관에서 좋은 책 읽었다. 친구랑 통화했다. 이렇게 적습니다. 작은 것들이지만 적고 보면 하루가 알찹니다. 그게 팔자 좋은 겁니다. 조선시대 실학자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18년을 보냈습니다. 가족과 떨어져 혼자 지냈습니다. 외롭고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정약용 선생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제자를 가르치고 산책을 했습니다. 하루하루를 스스로 채웠습니다. 그렇게 18년을 보내고 나서 500권이 넘는 책을 남겼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말라. 오늘을 사는 사람이 내일을 얻는다. 팔자는 타고나는 게 아니라 선택되는 겁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을 어떻게 살지 선택하는 것, 그게 팔자를 만듭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노후에 팔자 좋은 사람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화려하지 않지만 살아보면 가장 중요한 기준들이 있습니다. 첫째, 내 집이 있습니다. 크지 않아도 됩니다. 허름해도 됩니다. 하지만 내 집입니다. 누구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는 공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거실에 나가도 되고 안 나가도 됩니다. 밥을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됩니다. 청소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내 마음대로입니다. 월세로 사는 노인은 불안합니다. 언제까지 여기 살 수 있을까?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어디로 가지? 이런 걱정을 합니다. 자식 집에 사는 노인도 불편합니다. 거실에 나가려다가 며느리 눈치 보고 냉장고 열려다가 사위 눈치 보고 방에만 있습니다. 하지만 내 집이 있으면 자유롭습니다. 그게 팔자 좋은 겁니다. 둘째, 빚이 없습니다. 돈이 많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빚은 없습니다. 갚아야 할 돈이 없으니 마음이 편합니다. 매달 이자 걱정 안 해도 되고 독촉 전화 받을 일도 없고 밤에 편하게 잠을 잡니다. 빚이 있는 노인은 잠을 못 잡니다. 밤마다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이자가 얼마지? 원금은 언제 갚지? 죽기 전에 갚을 수 있을까? 걱정이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빚이 없으면 편합니다. 적게 살아도 내 것이니까 편합니다. 그게 팔자 좋은 겁니다. 셋째, 고정 수입이 있습니다. 크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매달 일정하게 들어옵니다. 연금이든 임대 수입이든 이자 수입이든 뭐든 매달 들어오는 돈이 있습니다. 이 돈으로 관리비 내고 밥 사 먹고 병원 가고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고정 수입이 없는 노인은 불안합니다. 이번 달은 어떻게 살지? 다음 달은 어떻게 하지? 걱정이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고정 수입이 있으면 편합니다. 적어도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게 팔자 좋은 겁니다. 넷째, 몸이 아직 내 말을 듣습니다. 건강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저기 아픈 데가 있어도 됩니다. 하지만 내가 움직이고 싶으면 움직일 수 있습니다. 화장실 혼자 갈 수 있고, 밥 혼자 먹을 수 있고, 옷 혼자 입을 수 있습니다. 완전히 건강하지 않아도 기본적인 것은 혼자 할 수 있습니다. 누워있는 노인은 불행합니다. 화장실 가려면 누군가 도와줘야 하고, 밥 먹으려면 떠먹여줘야 하고, 옷 입으려면 입혀줘야 합니다. 자존심이 상합니다. 하지만 혼자 움직일 수 있으면 자유롭습니다. 그게 팔자 좋은 겁니다. 다섯째, 교통이 편합니다. 집 근처에 버스 정류장이 있고, 지하철역이 있고, 마트가 있고, 병원이 있습니다.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다 있습니다. 외진 곳에 사는 노인은 불편합니다. 장 보러 가려면 택시 타야 하고, 병원 가려면 자식 차 얻어 타야 하고, 나갈 때마다 눈치 봅니다. 하지만 교통이 편하면 자유롭습니다. 버스 타고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그게 팔자 좋은 겁니다. 여섯째,
혼자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 차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혼자 라면 끓여 먹고, 밥 해 먹고, 김치 꺼내 먹습니다. 맛있지 않아도 됩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혼자 해 먹을 수 있습니다. 혼자 못 해 먹는 노인은 의존적입니다. 누군가 해줘야 밥을 먹습니다. 자식이 안 오면 굶고 도우미가 안 오면 굶습니다. 하지만 혼자 해 먹을 수 있으면 자유롭습니다. 그게 팔자 좋은 겁니다. 일곱째, 내일 할 일이 있습니다.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내일 도서관 가야지, 내일 친구 만나야지, 내일 청소해야지, 이런 작은 일입니다. 하지만 내일 할 일이 있으니 내일이 기다려집니다. 할 일 없는 노인은 무료합니다. 내일도 그냥 집에 있겠지. 내일도 TV만 보겠지. 내일이 안 기다려집니다. 하지만 할 일이 있으면 내일이 기다려집니다. 그게 팔자 좋은 겁니다. 여덟째, 통장에 비상금이 있습니다. 많지 않아도 됩니다. 1,000만 원 정도면 됩니다. 갑자기 돈 쓸 일이 생겨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이가 아파서 치과 가야 하면 가고, 안경이 망가져서 새로 맞춰야 하면 맞추고, 보일러가 고장나서 고쳐야 하면 고칩니다. 비상금 없는 노인은 불안합니다. 갑자기 돈 쓸 일이 생기면 자식한테 손 벌려야 합니다. 하지만 비상금이 있으면 편합니다. 그게 팔자 좋은 겁니다. 아홉째, 마음 편한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자식이든 친구든 이웃이든 한 명이면 됩니다. 힘들 때 전화할 수 있는 사람, 아플 때 부를 수 있는 사람, 외로울 때 만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많을 필요 없습니다. 한 명이면 됩니다. 아무도 없는 노인은 외롭습니다. 힘들어도 혼자 견디고, 아파도 혼자 버티고, 외로워도 혼자 있습니다. 하지만 한 명이라도 있으면 든든합니다. 그게 팔자 좋은 겁니다. 열째, 하루를 후회 없이 마칩니다.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 오늘 잘 보냈네 하고 생각합니다. 후회가 없습니다. 오늘 그 사람한테 그렇게 말할 걸, 오늘 그거 할 걸, 이런 후회가 없습니다. 오늘 할 일을 했고, 오늘 만날 사람을 만났고, 오늘 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잠듭니다. 후회 많은 노인은 잠을 못 잡니다. 밤마다 후회합니다. 하지만 후회 없이 사는 노인은 편하게 잠듭니다. 그게 팔자 좋은 겁니다. 이 10가지가 노후의 팔자 좋은 사람의 현실적 조건입니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살아보니 가장 중요한 것들입니다. 이 중에서 5가지만 있어도 노후는 편안합니다. 10가지 다 있으면 노후는 축복입니다. 인생은 버텨낸 사람이 아니라 자기 하루를 지킨 사람이 이깁니다. 버티는 건 괴롭습니다. 이를 악물고 버티고, 참고 버티고, 견디고 버팁니다. 하지만 자기 하루를 지키는 건 편합니다. 오늘 하루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나 하고, 내가 먹고 싶은 것 하나 먹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하나 만나고, 그렇게 하루를 지킵니다. 버티는 사람은 언젠가 무너집니다. 하지만 하루를 지키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를 지켰으니 내일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지키다 보면 1년이 되고 10년이 됩니다. 성공이 아니라 존엄이 노후의 기준입니다. 노후는 뭔가를 이루는 시간이 아닙니다. 뭔가를 지키는 시간입니다. 내 자존심을 지키고, 내 자유를 지키고, 내 하루를 지킵니다. 크게 성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존엄은 지켜야 합니다. 누구한테 손 벌리지 않고, 누구한테 눈치 보지 않고, 내 힘으로 삽니다. 그게 존엄입니다. 그리고 그 존엄이 노후를 지킵니다. 70대가 넘어서야 깨달은 분들이 한결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진작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지만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은 다릅니다. 여러분은 그들보다 앞서 있습니다. 노후에 가장 팔자 좋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침에 눈 뜨고 밥 먹고 산책 나가고 사람 만나고 책 읽고 저녁에 편하게 잠드는 사람입니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게 팔자 좋은 삶입니다. 우리는 평생 주는 것만 배웠지 멈추는 것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조금 덜 해주는 것도 사랑이라는 걸요. 이제는 조금 짐을 내려놓아도 됩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됩니다. 평범하지만 소소하고 행복한 여러분의 인생을 즐기세요. 여러분의 노후가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황금 노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이 영상 보셔야 합니다. 지금 이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팔자 좋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아마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글쎄, 팔자가 좋으려면 뭔가 더 있어야 하는데.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 나면 그 생각이 완전히 뒤집힐 수 있습니다. 경북 안동에 78세 권말순 할머니가 계십니다. 혼자 사십니다. 자식들은 멀리 있습니다. 통장 잔고가 넉넉한 것도 아닙니다. 강남 아파트?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 매일 아침 된장찌개를 끓입니다. 작은 냄비가 아닙니다. 넉넉하게 큰 냄비로 끓입니다. 혼자인데 왜 그렇게 많이 끓이냐고요? 된장찌개 냄새가 담장을 넘어가거든요. 그 냄새를 맡고 옆집 할머니가 문을 두드립니다. 손에 뭔가를 꼭 들고 옵니다. 어떤 날은 호박전, 어떤 날은 나물 한 접시, 어떤 날은 슈퍼에서 사온 두부 한 모. 두부는 그렇게 상을 차립니다. 아무도 차려주지 않았는데 매일 아침 둘이서 밥상이 완성됩니다. 밥 먹고 나서 1시간쯤 앉아 이야기를 나눕니다. 대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젯밤 TV에서 뭘 봤다. 요즘 무릎이 어떻다. 자식한테서 전화가 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헤어집니다. 다음 날 또 만납니다. 그 다음 날도 또 만납니다. 누군가 할머니께 여쭤봤습니다. 할머니, 요즘 어떻게 사세요? 권말순 할머니가 웃으셨습니다. 잠깐 허공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요? 나 팔자 좋은 사람이에요. 매일 아침 된장찌개 같이 먹을 사람이 있으니까요. 이 말 한마디가 오래 남습니다. 통장에 얼마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좋은 집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아침마다 된장찌개 냄새에 문을 두드려줄 사람 한 명. 그게 이 할머니가 말하는 팔자 좋은 이유의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팔자 좋다는 것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실 겁니다. 혹시 평생 팔자 좋은 사람을 먼 곳에서 부러워하며 사셨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끝날 즈음에는 어쩌면 내가 이미 그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실지 모릅니다.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팔자 좋은 사람 하면 어떤 사람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그림을 떠올리실 겁니다. 돈이 많은 사람, 자식이 잘 된 사람, 몸이 건강한 사람, 넓은 집에 사는 사람.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 나면 그 기준이 완전히 바뀌실 겁니다. 2025년 보건복지부 노인 복지 실태 조사에서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중 스스로 행복하다고 응답한 분들의 공통점을 분석했더니 자산 규모나 자녀의 성공 여부보다 훨씬 강하게 행복과 연결된 요소가 따로 있었습니다. 하루에 한 번 이상 누군가와 대화하는 것, 매일 기다리는 것이 한 가지 이상 있는 것, 자신이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고 느끼는 것. 이 세 가지가 돈보다, 건강보다, 자식보다 더 강하게 행복을 결정했습니다. 팔자 좋다는 것은 하늘이 내려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일의 작은 선택이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 선택을 하는 사람이 팔자 좋은 사람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충남 홍성에 사시는 75세 박금년 할머니입니다. 이 할머니는 동네에서 유명한 사람입니다. 특별한 이유 때문은 아닙니다. 이 할머니를 만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왜 기분이 좋아질까요? 이 할머니는 사람을 만나면 반드시 한 가지를 찾아냅니다. 그 사람의 좋은 것 하나를. 슈퍼 사장님을 만나면 사장님, 오늘 진열 참 예쁘게 해놨네요 하고 말합니다. 병원 간호사를 만나면 아가씨, 목소리가 참 따뜻하네요 하고 말합니다. 경로당에서 처음 본 어르신에게는 어머, 그 옷 색깔이 참 잘 어울리시네요 하고 말합니다. 빈말이 아닙니다. 진심입니다. 이 할머니는 사람을 볼 때 좋은 것을 찾는 습관이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 할머니가 어디를 가든 사람들이 반깁니다. 슈퍼 사장님은 이 할머니가 오면 과일 하나를 더 얹어줍니다. 병원 간호사는 이 할머니 차례가 오면 조금 더 친절합니다. 경로당에서는 이 할머니 옆자리가 먼저 찹니다. 박금년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팔자가 좋은 게 아니에요. 팔자를 좋게 만든 거예요. 좋은 것을 먼저 말해주면 좋은 것이 나한테 돌아와요. 그게 전부예요. 팔자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입니다. 박금년 할머니가 그것을 몸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좋은 것 하나만 찾아보시겠어요? 그 한마디가 당신의 팔자를 조금씩 바꾸기 시작할 겁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전남 여수에 사시는 79세 이분선 할머니입니다. 이 할머니는 혼자 사십니다. 자식은 서울에 있고 남편은 7년 전에 먼저 떠났습니다. 주변에서 보면 딱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할머니를 직접 만나면 생각이 바뀝니다. 이 할머니의 하루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아침 6시 반, 할머니는 눈을 뜹니다. 제일 먼저 창문을 엽니다. 여수 바다 냄새가 들어옵니다. 할머니는 그 냄새를 한번 깊이 들이마십니다. 그리고 혼자 말합니다. 오늘도 왔네. 바다 냄새를 맡는 그 30초가 하루의 시작입니다. 아침을 먹고 나면 마당에 나가 화단을 들여다봅니다. 무슨 꽃이 폈나, 어제보다 얼마나 자랐나. 그 관찰이 10분을 채웁니다. 오전에는 동네 어르신 돌봄센터에서 하는 손뜨개 모임에 나갑니다. 일주일에 2번입니다. 거기서 만든 목도리를 복지관에 기부합니다. 오후에는 좋아하는 라디오를 틀어놓고 집안일을 합니다. 저녁을 먹고 나면 서울에 있는 딸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길지 않습니다. 오늘 여수 석양이 참 예뻤어. 너도 좋은 하루였으면 좋겠다. 딸은 그 문자를 받고 항상 이렇게 답합니다. 엄마, 오늘도 수고했어. 사랑해. 그 짧은 문자 교환이 이분선 할머니의 하루를 닫아줍니다. 이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팔자 좋아요. 아침에 바다 냄새 맡을 수 있고, 꽃이 자라는 거 볼 수 있고, 저녁에 딸한테 문자 보낼 수 있잖아요. 이것보다 더 팔자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억만금이 없어도 이분선 할머니는 팔자 좋은 사람입니다. 매일 감사할 것을 찾는 눈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여쭤봐도 될까요? 오늘 아침 눈을 뜨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생각이 무엇이었나요? 아휴, 오늘 또 하루가 시작됐구나 였나요? 아니면 와, 오늘 바람 소리가 정말 좋다 였나요? 같은 아침인데 어떤 생각으로 시작하느냐가 그 하루 전체를 바꿉니다. 팔자 좋은 사람들은 아침을 다르게 시작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조금 특별합니다. 팔자 나쁘다고 스스로 생각했던 분이 팔자 좋은 사람이 된 이야기입니다. 경기도 평택에 사시는 72세 오말숙 할머니입니다. 이 할머니는 3년 전까지만 해도 스스로를 팔자 기구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사업 실패로 일찍 세상을 떴고, 자식 둘은 각자 살기 바빠 자주 오지 못하고, 몸은 무릎이 아프고 혈압도 높았습니다. 작은 임대 아파트에 혼자 살았습니다. 주변 친구들이 손주 봐준다고 자식 집에 가 있고, 남편과 여행 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속이 쓰렸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까? 나는 왜 이 모양일까? 그 생각이 하루에도 몇 번씩 들었습니다. 그러다 3년 전 어느 날 복지관에서 하는 인생 글쓰기 수업에 나가게 됐습니다. 특별한 기대는 없었습니다. 그냥 집에 있기 심심해서 나갔습니다. 첫 수업에서 선생님이 이런 주제를 주었습니다. 내가 살면서 가장 잘한 일 하나를 써보세요. 오말숙 할머니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잘한 일이 있나? 나 같은 사람이 잘한 게 있을까? 그런데 생각하다 보니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아플 때 끝까지 곁에 있었던 것. 남편이 마지막 3년을 병원을 오가며 보냈는데 그 3년 동안 단 하루도 혼자 두지 않았습니다. 그걸 썼습니다. 선생님이 발표를 시켰습니다. 오말숙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 짧은 글을 읽었습니다. 다 읽고 나서 교실이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앉은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어머, 그게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대단하시다. 그 말 한마디에 오말숙 할머니는 눈물이 터졌습니다. 평생 아무도 그 말을 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 3년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었는지, 그날 오말숙 할머니는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내가 팔자 기구한 사람이 아니라 대단한 일을 해온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 이후 오말숙 할머니가 달라졌습니다. 글쓰기 수업에 계속 나갔습니다. 쓰면 쓸수록 자기 삶에서 잘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못 배웠어도 자식들 대학 보낸 것, 가난했어도 남한테 손 벌린 적 없는 것, 힘들었어도 웃음을 잃지 않으려 했던 것, 그것들이 다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오말숙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팔자 좋아요. 이렇게 살아온 사람이 팔자 나쁜 사람이면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몰랐던 거예요. 내 팔자가 얼마나 좋은지를. 팔자는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것을 보는 눈이 바뀐 것입니다. 그 눈이 오말숙 할머니를 팔자 좋은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강진 유배지에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신의 삶을 낮게 보는 자는 반드시 남의 삶을 높게 보고 자신의 삶을 바르게 보는 자는 어디서든 족함을 안다. 남의 팔자가 좋아 보이는 것은 내 삶을 낮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삶을 바르게 보면 이미 충분히 좋은 팔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말숙 할머니가 바로 그것을 발견한 겁니다. 18년의 유배 생활 내내 정약용 선생은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유배지에서도 할 수 있는 것, 가진 것, 의미 있는 것을 찾았습니다. 그 눈이 500권이 넘는 책을 쓰게 했습니다. 같은 처지에서 한탄하는 사람과 족함을 찾는 사람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팔자 좋은 사람들이 절대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시는 74세 김복순 할머니와 같은 아파트에 사시는 76세 정순덕 할머니 두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 두 분은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 삽니다. 남편도 둘 다 없습니다. 자식 수도 비슷합니다. 사는 형편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두 분의 하루가 완전히 다릅니다. 김복순 할머니는 아침에 일어나면 뉴스를 봅니다. 나라가 어떻게 됐나, 물가는 또 올랐나, 날씨는 추워지나. 뉴스를 보고 나면 기분이 안 좋아집니다. 그 다음에는 핸드폰을 봅니다. 단톡방에 누가 뭔가를 올렸습니다. 누구네 자식이 어디 취직했다. 누가 어디 여행 갔다 왔다. 그것을 보면 또 기분이 안 좋아집니다. 그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정순덕 할머니는 다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먼저 엽니다.
오늘 날씨를 느낍니다. 따뜻하면 따뜻하다. 추우면 이불 한 번 더 당겨 덮어줄 수 있어서 다행이다 합니다. 아침을 먹고 나면 어제 사다 둔 귤을 하나 깝니다. 귤 껍질 냄새를 맡으면서 오늘 뭘 할지 한 가지만 생각합니다. 오늘은 우체국에 가야지. 오늘은 그 집 앞 목련이 얼마나 피었나 보러 가야지. 그 하나가 오늘의 방향이 됩니다. 두 분 다 똑같이 하루 24시간을 삽니다. 그런데 김복순 할머니의 하루는 무겁고 정순덕 할머니의 하루는 가볍습니다. 차이가 어디서 났을까요? 하루를 시작하는 첫 10분이 달랐습니다. 무엇으로 하루를 여느냐가 그 하루 전체의 색깔을 결정했습니다. 정순덕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침에 나쁜 것을 먼저 보지 않아요. 좋은 것을 먼저 보려고 해요. 그러면 하루가 달라요. 팔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아침을 어떻게 여느냐가 팔자예요. 아침 10분이 팔자를 만듭니다. 여러분, 잠깐 여쭤봐도 될까요? 오늘 아침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무엇이었나요? 핸드폰을 먼저 보셨나요? 창문을 먼저 여셨나요? 내일 아침 딱 하나만 바꿔보시겠어요? 핸드폰보다 창문을 먼저 열어보세요. 그 순서 하나가 하루를 바꿉니다. 이제 5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조금 더 깊습니다. 팔자 좋은 사람들이 나이 들수록 더 팔자가 좋아지는 이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강원도 춘천에 사시는 80세 신말레 할머니입니다. 이 할머니는 동네 사람들이 모두 아는 분입니다. 80이 넘으셨는데 이 동네에서 제일 바쁜 어르신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바쁘냐고요? 이 할머니는 주 2회 복지관에서 하는 치매 예방 프로그램에 나갑니다. 나가서 본인이 프로그램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처음 온 어르신들에게 어떻게 하는지 옆에서 도와줍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해서 말벗을 해드립니다. 자신도 혼자 사는 분인데 더 혼자인 분들을 챙깁니다. 신말레 할머니한테 물었습니다. 할머니, 피곤하지 않으세요? 80이 넘으셨는데. 그분이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피곤한 것보다 가지 않을 때 더 힘들어요. 집에 있으면 내 걱정만 하게 돼요. 나가면 남 걱정을 하게 되는데 남 걱정이 훨씬 가볍거든요. 남 걱정이 내 걱정보다 가볍다. 그 말이 정확합니다. 내 걱정은 해결책이 잘 안 보이지만 남 걱정은 내가 뭔가를 해줄 수 있습니다. 뭔가를 해줄 수 있을 때 사람은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신말레 할머니는 80이 넘어서도 살아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게 이 할머니의 팔자입니다. 2025년 보건복지부 연구에서도 이것이 숫자로 확인됩니다. 70세 이상 어르신 중 자원봉사나 이웃, 돌봄 활동에 참여하는 분들의 주관적 행복도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평균 41% 높았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행복하다는 것이 통계로도 증명됐습니다. 팔자 좋은 사람들은 나이 들수록 더 줍니다. 더 주니까 더 받습니다. 더 받으니까 팔자가 더 좋아집니다. 그 선순환이 신말레 할머니의 팔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것은 가진 것이 적어서가 아니라 가진 것을 충분히 나누지 않아서다. 나눌 때 비로소 우리는 자신이 얼마나 풍요로운지 깨닫는다. 신말레 할머니가 바로 이것을 살고 있습니다. 나눌 때 자신이 풍요롭다는 것을 느끼는 것. 그것이 80이 넘은 할머니를 이 동네에서 제일 바쁜 사람으로 만든 이유입니다. 당신도 지금 나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돈이 아니어도 됩니다. 시간, 말 한마디, 미소 하나. 그것들이 이미 충분한 나눔입니다. 6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자식 문제입니다. 팔자 좋은 어르신들은 자식을 대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경남 진주에 사시는 77세 최봉순 할머니와 같은 동네 78세 윤말자 할머니 두 분의 이야기입니다. 두 분 다 자식이 셋입니다.
그런데 두 분의 자식 이야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윤말자 할머니는 자식 이야기만 나오면 한숨이 먼저 납니다. 큰애는 바빠서 전화도 잘 안 하고, 작은애는 살림이 빡빡해서 용돈도 못 주고, 막내는 명절에 와도 금방 가버린다는 겁니다. 자식들이 기대에 못 미칩니다. 그 아쉬움이 항상 마음 한쪽에 있습니다. 최봉순 할머니는 다릅니다. 이분도 자식 셋이 똑같이 바쁩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는 자식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우리 큰애가 요즘 얼마나 바쁜지 알아요? 그래도 어떻게든 전화를 해요. 기특해요. 작은애가 살림이 빠듯한데도 명절에 뭐라도 사들고 와요. 마음이 갸륵해요. 막내가 금방 가도 왔다 갔다는 게 어딘데요. 바쁜 거 알면서. 같은 상황인데 해석이 완전히 다릅니다. 윤말자 할머니는 자식이 한 것에서 못한 것만 봅니다. 최봉순 할머니는 자식이 한 것에서 잘한 것만 봅니다. 그 차이가 두 분의 하루를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최봉순 할머니는 자식 이야기를 하면 얼굴이 환해집니다. 윤말자 할머니는 자식 이야기를 하면 얼굴이 흐려집니다. 최봉순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식한테 기대가 크면 실망도 커요. 나는 자식한테 기대를 낮췄더니 고마운 게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자식이 고맙고 자식도 나한테 더 잘하더라고요. 신기하죠? 기대를 낮추면 감사가 보입니다. 감사가 보이면 관계가 좋아집니다. 관계가 좋아지면 실제로 더 잘해줍니다. 팔자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7번째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핵심입니다. 팔자 좋은 사람들의 가장 강력한 공통점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북 익산에 사시는 73세 황정희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이 할머니는 혼자 사십니다. 연금은 한 달에 65만 원입니다.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는 매달 5만 원을 꼭 씁니다. 어디에 쓸까요? 자신을 위해 씁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렇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읍내 미용실에서 머리를 합니다. 펌어는 못하지만 세팅 정도는 합니다. 그리고 그날 좋아하는 칼국수 집에서 점심을 먹습니다. 그게 한 달에 한 번의 자기 사치입니다. 처음에는 이게 사치인가 싶었다고 합니다. 연금 65만 원에서 5만 원이면 꽤 큰 돈이니까요. 그런데 이날이 있으니까 나머지 29일을 버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미용실 가는 날이 기다려집니다. 그날을 위해 한 달을 삽니다. 황정희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달에 한 번 머리하고 칼국수 먹는 날이 있어서 나 팔자 좋은 사람이에요. 그날이 기다려지거든요. 기다려지는 날이 있는 사람이 팔자 좋은 거 아닌가요? 기다려지는 날이 있는 사람. 그것이 팔자 좋은 사람의 정의입니다. 당신에게는 기다려지는 날이 있으신가요? 없으시다면 지금 당장 하나 만드세요. 아주 작아도 됩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좋아하는 것 하나 사 먹기로 정하세요. 그 하나가 이번 주를 기다리게 만들 겁니다. 이제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가장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이야기입니다. 경북 포항에 사시는 82세 문옥순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이 할머니는 60세 때 뇌경색이 왔습니다. 다행히 큰 후유증은 없었지만 의사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남은 생이 얼마 안 됩니다. 조심하세요. 그 말을 들은 날 문옥순 할머니는 집에 돌아와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제목을 하나 썼습니다. 살면서 해보고 싶었는데 못한 것들. 써내려갔습니다. 바다에서 조개를 줍고 싶다. 내 이름으로 된 통장을 갖고 싶다. 혼자 기차 여행을 해보고 싶다. 그림을 배워보고 싶다. 누군가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고 싶다. 5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하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다에서 조개는 그 주 주말에 동해 경포대로 가서 줍고 왔습니다. 할머니 이름으로 된 통장은 은행에 가서 만들었습니다.
혼자 기차 여행은 6개월 후에 해냈습니다. 부산까지 혼자 기차를 타고 갔다가 왔습니다. 그림은 동네 문화센터에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편지는 오랫동안 연락을 못했던 초등학교 동창에게 손으로 써서 보냈습니다. 그 동창한테서 답장이 왔습니다. 내가 편지를 보내줘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우리 한번 만나자. 그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22년 만의 만남이었습니다. 문옥순 할머니는 그 이후로도 계속 새로운 것을 해왔습니다. 남은 생이 얼마 없다는 말을 들은 지 22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82세입니다. 의사가 조심하라고 했던 그 몸으로 22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22년이 생에서 가장 팔자 좋은 시간이었다고 하십니다. 문옥순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사가 남은 생이 얼마 없다고 했을 때 나는 무서웠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 그 말이 나를 살게 한 말이었어요. 그 말 덕분에 하고 싶은 것을 미루지 않았으니까요. 지금도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미루지 않아요. 오늘 할 수 있으면 오늘 해요. 그게 팔자 좋은 비결이에요. 오늘 할 수 있으면 오늘 한다. 그것이 82세 문옥순 할머니의 팔자 좋은 비결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고 싶은데 미루고 있는 것이 있으신가요? 언제 하려고 미루고 있으신가요? 오늘 못할 이유가 있나요? 오늘 하세요. 지금 하세요. 잠깐 여기서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살면서 해보고 싶었는데 아직 못한 것이 하나라도 있으신가요? 그것이 아무리 작아도 됩니다. 그것을 지금 마음속으로 하나 떠올려 보세요. 이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그것을 종이에 써보시겠어요? 쓰면 시작됩니다. 쓰지 않으면 계속 생각만 하다 끝납니다. 이제 팔자 좋은 사람들의 공통점을 정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만난 분들, 권말순 할머니, 박금년 할머니, 이분선 할머니, 오말숙 할머니, 정순덕 할머니, 신말레 할머니, 최봉순 할머니, 황정혜 할머니, 문옥순 할머니. 이분들의 공통점을 찾아보면 딱 5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좋은 것을 먼저 보는 눈이 있습니다. 같은 상황에서 나쁜 것보다 좋은 것을 먼저 찾습니다. 박금년 할머니처럼 만나는 사람에게서 좋은 점을 찾고 최봉순 할머니처럼 자식이 한 것에서 고마운 것을 봅니다. 이 눈은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입니다. 매일 연습하면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둘째, 기다리는 것이 있습니다. 황정희 할머니의 한 달에 한 번 미용실 가는 날처럼, 이분선 할머니의 저녁 바다 석양처럼 기다리는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다. 크지 않아도 됩니다. 내일이 기다려지게 만드는 것 하나. 그것이 오늘을 살게 합니다. 셋째, 나누는 것이 있습니다. 신말레 할머니처럼 줄 것이 있는 사람은 받을 것도 생깁니다. 돈이 아니어도 됩니다. 시간, 말 한마디, 함께 밥 먹기. 그 작은 나눔이 자신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넷째, 과거보다 오늘을 삽니다. 문옥순 할머니처럼 오늘 할 수 있는 것을 오늘 합니다. 과거의 억울함, 지나간 아쉬움에 발이 묶여 있지 않습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입니다. 오늘이 남아 있습니다. 다섯째, 자신을 위한 시간이 있습니다. 오말숙 할머니가 글쓰기 수업에서 자신의 삶을 다시 본 것처럼, 이분선 할머니가 아침마다 바다 냄새를 맡는 것처럼 자신을 위한 시간이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있습니다. 그 시간이 자신이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게 해줍니다. 이 5가지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나는 하나도 해당이 안 된다고 느끼세요? 아니면 이건 나도 하고 있는데 하는 것이 하나라도 있으세요? 하나라도 있다면 당신은 이미 팔자 좋은 사람입니다. 하나도 없다면 지금부터 하나씩 시작하면 됩니다. 마지막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가장 눈물 나는 이야기입니다. 대전 서구에 사시는 84세 조문숙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이 할머니는 평생 팔자 기구하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셨고
자식 셋을 혼자 키웠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주변에서 다들 그렇게 말했습니다. 문숙이 팔자 참 기구하다. 조문숙 할머니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80세 생일날 자식 셋이 모였습니다. 큰딸이 케이크에 촛불을 꽂았습니다. 80개를 다 꽂지는 못하고 8개만 꽂았습니다. 불을 끄려는데 작은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불 끄기 전에 내가 한마디 해도 돼? 그리고 말했습니다. 엄마, 나 살면서 엄마한테 고맙다는 말을 제대로 한 적이 없어서요. 엄마가 우리 셋을 혼자 키우면서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이제 알아요. 엄마가 없었으면 우리 셋이 이렇게 살 수 없었어요. 엄마 고마워요. 엄마 덕분에 살아요. 막내딸이 울었습니다. 큰딸도 울었습니다. 조문숙 할머니는 울면서 촛불을 껐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생각했습니다. 평생 팔자 기구하다고 살았는데,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이 세 사람이 내 앞에 있다. 이 사람들이 내 자식이다. 이게 팔자 기구한 것인가? 이게 팔자 좋은 것 아닌가? 그날 이후 조문숙 할머니는 달라졌습니다. 팔자 기구하다는 생각이 사라졌습니다. 84세인 지금 이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0년을 팔자 기구하다고 살았는데 80세 생일날 알았어요. 내가 팔자 좋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자식 셋이 저렇게 자랐으니 평생 몰랐어요. 팔자가 바뀐 게 아니에요. 내가 눈이 뜬 거예요. 80년 만에 눈이 뜬 겁니다. 여러분도 부디 오늘 눈을 뜨시길 바랍니다. 80년을 기다리지 마시고 오늘 뜨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팔자가 얼마나 좋은지를 오늘 아시길 바랍니다.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처음에 드린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팔자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제 아시겠나요? 강남 아파트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식이 대기업 다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된장찌개 나눌 사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것을 먼저 보는 눈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다리는 날이 하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눌 것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 옆에 있는 것들을 한번 보세요. 따뜻한 방이 있나요? 마실 물이 있나요?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이미 팔자 좋은 사람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딱 하나만 하세요. 오늘 팔자 좋았던 것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아주 작아도 됩니다. 오늘 밥이 맛있었다. 오늘 햇살이 따뜻했다. 오늘 좋아하는 사람 목소리를 들었다. 그 하나를 떠올리면서 눈을 감으세요. 그 작은 것 하나가 내일 아침을 다르게 열어줄 겁니다. 팔자는 하늘이 내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어떻게 눈을 뜨느냐가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그 길 위에 있습니다. 오늘도 살아있고, 오늘도 걸을 수 있고, 오늘도 누군가를 생각할 수 있는 당신은 이미 충분히 산 팔자입니다. 이 영상 혼자 보기 아까우시죠? 우리 부모님께 꼭 보여드리세요. 친구분들 단톡방에 공유해주세요. 누군가의 오늘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들려주세요. 오늘 이 이야기 중에서 가장 마음에 닿은 장면이 어디였는지요? 매일 아침 된장찌개 냄비를 넉넉하게 끓이는 권말순 할머니였는지, 80세 생일 촛불 앞에서 처음으로 깨달으신 조문숙 할머니였는지,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미용실 가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황정희 할머니였는지요. 여러분의 그 한마디가 지금 비슷한 상황에서 혼자 버티고 계신 다른 분들께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황금노후였습니다.